7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유로존과 미국 경제 지표 부진, 애플의 주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호조 덕에 지수 급락세는 일단 진정되며 다우지수만 소폭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일단 하락세는 진정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영국은 0.06% 소폭 하락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달 종가보다 47센트 오른 배럴당 88달러 97센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매매가 2년 내 최고치를 나타냈던 전월과 비교해 예상과 달리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35만 건으로 전달보다 8.4% 감소했습니다. 신용평가사 이건존스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B+에서 투기 등급인 트리플 C+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하며 은행 독립성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잠시 급락세를 멈췄습니다. 경제 지표는 여전히 부진했고 또 그리스, 스페인을 둘러싼 우려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기업들의 실적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세계 1위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실적 내용과 함께 유로존 이슈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무디스가 어제 독일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췄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방정부의 등급도 조정했더라고요. 여기에 조금 전에는 17개 은행들의 등급 전망도 모두 다 내렸던데 이렇게 독일이 무디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무디스가 등급 조정의 배경으로 현재 내놓고 있는 진단은 스페인이 구제금융에 전면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고 9월 이전에 그리스가 현재 퇴출 가능성이 유로존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현재 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은 매우 현재 불편한 신기를 토로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애들로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 무디스의 주정부 등급 하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독일의 그 경제 체질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디스가 오늘 새벽에는 17개 독일의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향까지 나왔는데요. 란데스방크와 IKB 도이츠방크, 도이체 포스트방크 등 17개 은행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6개 주정부의 신용등급 전망도 종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 6개 주정부는 바바리아와 바덴-뷰르텐베르크,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과 작센-안할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무디스는 독일의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중앙정부 재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중앙정부의 타격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디스는 지난 23일 독일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치한 이후 바로 그 다음 날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신용등급 전망까지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는데요. 주정부의 신용등급 하향뿐만 아니라 현재 17개 은행까지 등급 하향 조정을 함으로써 등급 하향 조정이 얼추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독일이 상당히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년물 장기 국채여서 이번에는 단기 국채도 말 7%를 넘어섰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스페인은 계속 지금 ECB, 유럽중앙은행이 스페인 국채 시장에 개입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ECB가 이런 데에 대해서 아직 별다른 행동으로 나서지 않자 계속 국채 시장에서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채 시장에서는
장기물 국채 수익률보다 단기물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를 그 위기나 우려가 아주 커진다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는 2년 만기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이 7.74를 기록을 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7.71을 기록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까지 현재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카탈루냐를 비롯해 주요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이 심각한 것이 결국 구제금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현재 유로존이 가지고 있는 방화벽이 3천억 유로 정도의 스페인의 초기 구제금융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우려가 함께 현재 녹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굵직한 기업들이 이날 실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조금 엇갈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보잉과 포드 그리고 캐터필라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보잉은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캐터필라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잉은 2분기 순이익이 9억 6,7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주당 순이익이 1달러 27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9억 4,1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보다 순이익도 늘어났고 시장 예상치인 주당 순이익 1달러 25센트 대비해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보잉은 여객기와 군용기 쪽에서 판매 증가가 순이익의 안정적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고요. 캐터필라도 2분기 주당 순이익이 2달러 54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인 2달러 28센트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도 1.4%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포드는 시장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실질적인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9%나 추락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판매가 상당히 저조했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2분기 주당 순이익은 26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현재 59%나 추락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장 마감 후에 증가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순손실이 3센트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현재 손익분기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를 밑도는 수준이 나왔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그 주가가 33% 이상 폭락하는 등 현재 폭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증가는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페이스북도 시간의 거래 주가가 8% 이상 하락하는 등 어제 애플의 실적 부진 이런 여파가 증가의 그 실적 부진에 같이 겹쳐지면서 IT 기술주의 흐름이 좋지 않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간밤 영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도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보다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3분기 연속 좀 후퇴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2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을 했는데요. 이보다 배 이상의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0.7%가 전분기 대비 후퇴한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경기 후퇴를 경험하면서 이른바 이중 침체 더블딥에 들어갔지만 현재 다시 돌려놓지 못하고 3분기 연속 경기가 후퇴하는 국면에 현재 목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4분기에 영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0.3% 후퇴했고 1분기에도 똑같은 수치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현재 2분기 들어서 마이너스 0.7%로 낙폭이 좀 더 커진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생산도 전기 대비해서 1.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건설은 마이너스 5.2%로 건설 부분에 현재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세부 항목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서비스업 생산은 0.1% 하락세에 불과했지만 현재 영랑은행이 양적 완화 조치의 추가 일환으로 500억 파운드를 시장에 공급을 더 추가로 했는데요.
이런 그 영란은행의 양적 완화 카드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발표된 GDP 경제 성장률 수치를 놓고 나오는 현지의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이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면서 이 곡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곡물 가격 폭등으로 하반기 신흥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앙등하는 것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신흥국들이 이 그 곡물 가격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이런 곡물 가격 불안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특히 개도국가 신흥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고 현재 꼬집었는데요. 로이터는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이들 국가들을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식료품 비중이 30%를 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들 국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의 물가 불안이 매우 커질 것을 현재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ING 인베스트먼트 쪽에서는 신흥국 시장으로 다소 투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이것이 물가 불안, 특히 곡물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의 요인이 급속도로 현재 감소되고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드리웠고요. 이렇게 본다면 밀 가격은 최근 6월 이후에 42%나 폭등을 했고 옥수수 가격도 6월 중순 이후 현재 50% 이상 폭등한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의 물가에 반영되는 수치는 1분기 내지 2분기를 지나면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9월과 12월 달에 식료품 가격이 5%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신흥국들의 내용들이 목도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끝으로 내일 미국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좀 부정적인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실적에서 관심거리는 네. 어제 발표된 애플의 실적이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빗나가면서 주 후반에 2분기 GDP 경제 성장률 미국의 수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이제 관심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룸버그는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현재 1.4%로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마켓워치나 브리핑닷컴 등 일부 인터넷 현재 정보 포털 업체들은 이보다 0.1%는 내지 0.2% 낮은 수치를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가 1.9%로 집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2분기에도 경기의 회복 흐름 이런 부분이 예상보다 현재 더딘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상대로 GDP 경제 성장률 수치가 1.4% 전후로 나오게 된다면 7월 말과 8월 1일 이틀간 열릴 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 완화 카드에 대한 심도 있는 개진이 시장에서 더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글로벌 핫 이슈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어제장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 급락세는 일단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경제 지표들 보면 좀 부진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심기현 대표님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자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지표 부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감이 컸습니다. 하지만은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는 그런 가운데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좀 살아나는 모습 보이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급락세는 조금 진정되는 모습으로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살아나지 못한 그런 흐름 보이는데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58.73포인트 0.4% 상승 흐름 보이면서 12,676.05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마감하였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6.7포인트 0.3% 하락한 2,854.24를 기록을 하였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소폭 하락세 보이면서 1,337.89를 기록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급락세는 멈췄지만은 반전에 대한 그런 반발 매수세의 강도는 조금 약했던 아쉬웠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내용 저희가 살펴봐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 좀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그래서 뭐 미국 증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상승 마감했죠. 그런 부분 네. 자체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데 일단은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 유럽발 금융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더라도 7.75%로 어제 또 신고가를 돌파했죠. 그런 부분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영향이 많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방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연구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포인트로 보면 1785에서 지금 하단으로 제가 볼 때는 1750선 이죠. 50선까지 이 부분 자체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 지지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한번 나왔었죠. 1780을 지지를 하고요. 1785를요. 요번에 또 두 번째 지지를 또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요번에 다시 어제 올라가면 상승을 하면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1785포인트 자체가 강력한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 자체를 만약에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갭상승이 출발을 한다면 1785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하단을 1750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비중을 20% 좀 더 줄이시는 방안으로 좀 나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785를 만약에 돌파를 못할 시에도 그때도 비중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단이 자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하는 것은 끝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지금 시장에서 당연히 뭐 수익률이 안 난다는 게 자체가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게 당연히 뭐 시장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고요. 수익률이 안 나더라도 손해를 안 봐야지 그게 시장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그만큼 돈은 가상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 점을 꼭 유념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그 다음 지지선이 어디인지 불안한 모습이죠. 어제 유로존 우려에다 애플 실망감에 연중 최저치로 추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변 대표님. 네,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계속적인 스페인 재정 위기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좀 주가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고 애플 역시나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하향하는 모습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 큰 폭의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24.62포인트 1.37% 하락한 1769.31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1770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보이면서 연 저점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경신하는 그런 안 좋은 형태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좀 팔아주는 모습 보였고 그 기관 같은 경우 사주는 모습 보이면서 수급 쪽으로는 그나마 장 초반에 낙폭을 좀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이 기관의 수급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 대비해서는 좀 강세 흐름 보였지만은 아쉬웠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장 막판 큰 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3% 가까운 하락폭 보였는데 2.9% 하락 흐름 보이면서 454.72포인트까지 밀려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나 위기 리스크가 고조된다라고 한다면은 변동성에 취약한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더욱더 컸다는 측면, 전형적인 좀 약세장의 흐름이 어제장은 이어졌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약세장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내수 관련주만 음식료 업종만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네, 우선은 전해장 강세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음식료 업종밖에 눈에 띄는 업종이 없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네. 농심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 좀 어느 정도 좀 강세 흐름 보이면서 업종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의 하락세 보였는데, 의료 정밀 업종이라든가 철강, 금속, 섬유, 의보, 종이목재, 건설 업종, 경기 민감 업종 그리고 경기 방어 업종 할 것 없이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지수가 수급 불안으로 인해 갖고 좀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 보이면서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하락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시청 상위 종목군들은 삼성전자가 1% 하락세 보였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3% 하락, 그리고 포스코가 2.4% 하락, 현대모비스가 1.8%대에서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고, LG화학은 2%대, 삼성생명 0.5%, 현대중공업도 0.9%대에서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NHN 같은 종목도 0.5%, KB금융도 1.2% 상승 흐름 보였는데,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만이 0.3%대의 상승 흐름 보였고, 롯데쇼핑이 0.3%, 하나금융지주도 0.7%, 그리고 고려알 같은 경우에도 0.9% 상승하였지만은 역시나 대부분 상승폭은 조금 제한되는 모습 보이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까지도 상당히 좀 부진했던 그런 코스피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좀 종목별로 본다면 어제 실적을 발표한 LG전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종목별 흐름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LG전자 여전히 1분기에는 LG화학이었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LG전자, 그리고 야구는 LG죠. 참 힘듭니다. 지금 네. LG전자 자체도 상당히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한번 보시면 TV나 가전사업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게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좀 많이 안 나는데요. 대신에 빠지는 종목은 확실하게 지금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LG전자를 제가 그때도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볼 때마다 이런 차트를 상당히 좋아하시죠.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지만 LG전자는 지금도 바닥은 어딘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TV나 가전사업부 같은 경우에 선방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선방을 해봤자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거는 스마트폰인데, 그 부분에서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가 양극화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실적이 부진했죠. 그런 부분 자체가 LG전자에게로 넘어갔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꼭 생각을 하시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스마트폰에 대해서 휴대폰 매출 자체가 크게 안 나타나는 게 2분기에도 실적 악화를 불러왔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신 3분기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글로벌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는 투자를 하지 마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직까지는 접근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코스피 중에 한 종목 더 본다면요, 웅진에너지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웅진에너지는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사면 안 되는지 일단 보시면, 일단 태양광 업황이 상당히 안 좋죠. 안 좋고 지금 어제도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
일단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 매각이 됐죠. 매각이 KTB 이제 사모펀드 쪽으로 51% 투자 지분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있지만 또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웅진에너지의 원래 그 금액 자체, 매각 대금 자체를 웅진에너지의 태양광 산업에 집중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돈이 생각보다 적다고 해서 지금 태양광 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만큼 말은 말이지 일단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하락하는 추세는 절대로 쫓아가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계속적으로 하단을 지금 체크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주봉성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선에서 한번 보시면 하단 자체가 세 번째에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흐름입니다. 나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만큼 하단 지지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위로 올라가는 상방에 대한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하단으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투자는 하지 마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와 웅진에너지 흐름 정리해봤고 이번에는 코스닥 쪽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대비 코스닥 쪽 상황 더 안 좋았는데 말이죠. 네, 코스닥 업종 흐름도 네. 방송 서비스 업종 제외하고는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 좀 부진했다라고 먼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출판 매체 복제 업종, 반도체, 일반 전기전자 업종 등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좀 큰 폭의 하락세 보였다라는 점, 역시나 코스피 업종 흐름과 조금은 같은 방향성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방송 서비스 업종만이 조금 소폭 상승 흐름 보여줬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위안거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드리면은 먼저 셀트리온이 5.7% 넘는 급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서울반도체 역시나 실적 부진 우려감으로 7.6% 하락세를 보였고, 포스코 ICT가 2%대의 하락세, 그리고 인터플렉스가 5.3%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 밖에 젠백스 같은 경우도 5.6% 급락, 그리고 SFA가 5.2%, 골프존이 0.7%, 성우하이텍이 3.5%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여러 업종군들에서 하락폭 나왔지만은 전기전자 관련된 IT 부품 업종 쪽으로 낙폭이 큰 하루였다고 정리해 드리겠고, 반면에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는 CJ 오쇼핑이 1.4%대의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려가 컸던 카지노 관련주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0.4%대 상승, 그리고 SM이 0.2% 상승, SK 브로드밴드도 0.6% 상승, 그리고 위메이드가 1.3%대의 상승세로 마감을 하였고, 3S 같은 경우는 6.3%대 급등 양상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 내에서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경기 방어적 성격이 짙은 종목 쪽으로만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코스닥도 역시나 약세장 흐름 속에서 몇몇 종목만이 소폭의 좀 상승 흐름으로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쪽 업종별 흐름 살펴봤는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이 가운데 살펴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서울 반도체를 보셔야겠죠. 서울 반도체랑 보시면 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일단 LED라든지 TV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 실적 부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LED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화랑이 돼야지 지금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가 캐시카우 시장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형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증권 주식 기술적 분석면으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까 전에 봤던 차트랑 비슷한 느낌이죠. 아까 전에 웅진에너지 차트랑 비슷한 느낌인데 지금 이것도 계속적으로 하단 테스트를 하고 있죠. 하단 테스트를 하고 또 미끄러져 내려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은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증시 자체가 힘들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겠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는 투자에 대해서 하실 때 차라리 지금은 테마주를 좀 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 쪽으로 10% 원래 정도 하시라고 했는데 한 20%까지 올려서 테마주 쪽으로 차라리 하시는 게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제도 참 힘든 장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궁금한데요. 코스피 매매 통해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자동차 업종에 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집중되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에 대해서 170억 원대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120억 원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110억 원대,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해서는 96억,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93억 원 매수 우위 보였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이 좀 더 집중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300억, 그때 기아차 마찬가지로 3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였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94억 원, 그리고 삼성테크노일이 151억 원,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14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금융지주와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외국인과 기관 매수 순상위 종목이 있어서는 전차군단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좀 많이 판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현대차에 대해서는 좀 시각을 달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260억 원 매도 우위 보였고 LG전자 역시나 실적 부진으로서 외국인 팔아주는 모습 보이면서 240억 원의 매도, 그리고 현대제철 마찬가지로 120억 원, KTNG가 100억 원대, 그리고 한라공주에 대해서 역시나 1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호남석유에 대해서 170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140억 원대,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해서는 100억 원, 락앤락에 대해서는 90억 원대, 그리고 코리안리아에 대해서는 88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이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쪽 매매 동향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흐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나요? 네, 코스닥 매매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다음이라든지 SM, 컴투스, 파트론 같은 종목군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메디포스트, 그리고 CJ홈쇼핑, 그리고 컴투스, 메디톡스 같은 종목군 눈에 띄는데 일단 그만큼 엔터주 관련으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광고 마케팅 쪽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코스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대신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만큼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은 좀 많이 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장을 올리려고 하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코스닥에 있는 거래대금 자체가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손절 처리나라든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하면서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만큼 지수 자체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하려고 하면 코스피 시총 상위를 좀 올려야겠죠. 그만큼 삼성전자 쪽으로 한번 좀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코스닥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이라든지 인터플렉스, 그리고 성광밴드, 그리고 AP시스템 종목군이 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 그리고 디지텍 시스템, 그리고 MC넥스, 그리고 다음 같은 종목군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코스닥 IT 부품 쪽으로 이름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조금은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 어제는 애플의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시각을 미쳤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현 대표였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제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어제 이제 상반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바로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종목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긴 하지만 동영업 같은 경우 최근 좀 견조한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국내 제1의 종합 상사라고 봐야 되겠죠. 철강 금속이나 자동차 부품 등의 이제 무역 부분이라든가 뭐 천연가스라든가 니켈, 구리 이런 등의 자원 개발 부분, 그리고 뭐 자동차 시트라든가 유통 이러한 제조 부분을 또 영위하는 그러한 업체인데요. 2010년도 포스코 이제 인수가 됐죠. 피인수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플랜트 자원 개발 등에서 어떤 시너지 확산 부분이 올해부터 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서 동종목을 좀 체크를 해드립니다. 사실 이제 그 자원 개발 업체 같은 경우 EMP 업체들 같은 경우 주가 상승의 요인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제 개발 중인 광구의 신규 생산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동종목에 좀 주목하는 이유는 미얀마 가스전 부분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개발이 좀 되면서 마무리가 이제 됐습니다. 2013년도 5월 달부터 바로 내년이죠. 내년 5월 달부터 이제 생산 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한 10개월 정도가 남은 상태죠. 10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실 이런 자원 개발 업체들이 신규적인 이러한
생산을 1년 전부터 주가에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성향이 좀 있습니다. 타사의 뭐 글로벌 그런 업체들을 좀 확인을 해봐도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 10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동사의 주가 상승에 점점 서서히 반영이 될 거라는 그러한 판단으로 동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미얀마 가스전 이 부분이 생산이 된다면 연평균 4,800억 원, 그 이상의 이제 이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2014년도 순이익이 2012년 대비했을 때 한 300% 이상 급증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주가의 현 시점에서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원자재 가격의 어떤 안정적인 흐름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이제 마찬가지 최근에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많이 또 포착이 되고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또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이러한 흐름인데요. 200일선을 좀 돌파한 이후에 한 2달 정도 조금 못 되는 그러한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상태에서 기관의 꾸준한 수급 모습, 매수세 모습, 그것도 아주 강한 매수세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미얀마 가스전 개발 관련해서 서서히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러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동사의 가장 주가의 걸림돌이었던 부분은 바로 이제 해외 시비 부분이었는데요. 전환사채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다 이제 전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러한 오버액 이슈 소멸도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에 이제 가담을 하실 때는 매수가는 33,000원에서 33,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있는 37,000원, 손절가는 31,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 인터내셔널 대응 전략 잘 들어봤는데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서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제약주들의 선전이 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종근당이라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4월달 약가 인하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제약주들 같은 경우 실적이 좋지 못할 거라는 이러한 전망이 좀 지배적이었었는데요.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같은 경우 한 마이너스 7% 좀 줄어드는 그러한 부분을 예상을 했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50%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됐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한 2% 정도 증가를 하게 됐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가 이제 줄어드는 전분기 대비해서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예상치가 한 5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18%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크게 아주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적이 좋지 못하다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예상치보다는 좋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예상보다 좀 우수한 실적이 나왔던 그런 배경을 보자면 1분기 때 이제 약가 인하를 앞둔 상태에서 제약사들이 내부 비용 절감 노력을 좀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시중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그런 재고 조정을 집중적으로 좀 하면서 오히려 이제 신규 출하물량이 좀 증가가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매출 성장이 된 이러한 부분으로 실적적인 부분이 기대치보다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이제 시장과는 거의 무관하게 한 2달 전에 한 5월 달부터 저점을 찍은 상태로 주가는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한 달 정도의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한 2주간 정도의 조정 구간을 좀 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를 시도하기 위한 강한 양봉을 좀 형성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3분기로 갈수록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좀 있는 모습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좀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사실 현금이라는 종목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그런 방법이고요. 그 속에서도 좀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런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종목에 이제 매수에 가담을 하실 때는 전일 종가 이하에서 2만 원에서 2만 500원 그 사이의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2만 3천 원, 목표가를 좀 짧게, 기대 수익률 좀 짧게 보시고 접근하시고요. 손절가는 18,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종근당 대응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국채 발행 한도를 순중 방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단기 지표 금리 형성을 위해 추진했던 단기 국고채 발행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금융지주가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사모펀드들도 인수 의사를 접어 유효 경쟁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CD금리를 대체할 단기 지표금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가속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은퇴 준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위헌 논란이 있은 지 4년 만에 다시 단기 국채 발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국가재정법 20조를 개정해서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국채 발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안을 4년여 만에 다시 꺼내들 예정입니다. 마침 금리 조정 논란을 사고 있는 양도성 예금 증서, 즉 CD 금리를 대체할 금리 지표 중 하나로 단기 국채가 금융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재정법 20조 개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조는 정부가 이듬해 발행할 국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총액 한도를 예산안에 담아 매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부는 총액 한도를 순증 한도로 고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기존의 중장기 국채 발행물 중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차환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정부가 기존의 국채를 차환하기 위해 단기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발행 총액은 늘어나지만 기존 발행 국채를 갚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나라빚이 순중되지는 않습니다. 재정부 측은 현재는 단기 국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불가피하게 국회가 승인한 국채 발행 한도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사실상 쉽지가 않다며 따라서 국회 승인 요건을 발행 총액 한도가 아닌 순증액 한도로 고치려고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우리 금융의 민영화가 또다시 무산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차기 정권으로 논의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또 무엇이 발목을 잡은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이 또 한 번 무산됐습니다. KB금융지주가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데 이어서 사모펀드들도 인수이사를 접어 유효 경쟁이 사실상 어렵게 됐는데요. 이로써 우리금융 매각 작업은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계에서는 KB금융이 박근혜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의 확고한 반대 입장과 금융노조의 반발 등에 손을 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KB금융이 ING생명의 한국법인 인수전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이 우리금융 인수를 포기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는 유효 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유효 경쟁 요건으로 2곳 이상의 인수 희망자 참여를 정해 놓았는데요. KB금융과 함께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 IMM 등이 매각 주관사로부터 투자 설명서를 받아갔지만 인수전 참여는 현재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CD 대체 금리를 서둘러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5일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를 대체할 단기 지표 금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가속화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CD 금리를 대체할 대출 금리로는 단기 코픽스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감사원의 금융감독 실태 결과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선 엄정하고 단호하게 문책하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공정위원회 담합조사와 별개로 현재 운영 중인 합동태스크포스에서 단기 코픽스 등 단기 지표금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기 지표금리 개선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인 만큼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외부에 쉽고 자세히 설명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이날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CD금리 담합조사는
최근 3개월의 시드 흐름이 이상해서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며 전반적이고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담합 조사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부익부, 빈익빈은 노후 설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낮고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은퇴 준비 지수가 낮아서 노후 설계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25일 한국인의 은퇴 준비 2012를 발간했는데요. 서울대 노년 은퇴 설계 지원센터와 함께 내놓은 이 백서는 삼성생명 은퇴 준비 지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 현황뿐만 아니라 여가, 일, 가족과 친구, 주거, 마음의 안정, 건강 등 7개 부문의 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했는데요. 백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은퇴 준비는 연령대별로 이미 은퇴를 경험한 60대에서 영역별로는 일과 재무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득이 높고 건강이 좋은 경우에는 은퇴 준비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의 은퇴 준비 지수는 100점 만점에 52.8점에 불과했고요. 반면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은 63.4점으로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대답한 은퇴자는 50.0점에 불과했지만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은퇴자는 67.2점이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답한 경우에 은퇴 준비 지수는 41점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영역별로 조사한 은퇴 준비 지수에서는 일과 사회 활동 및 재무 분야의 은퇴 준비가 낮은 편이었는데요.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면 재무 준비 부족을 보완할 수 있고 반대로 재무적인 준비가 충분하다면 일이나 사회 활동에 대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은퇴 인구는 두 가지 부문 모두 취약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연구소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